It's my pleasure to welcome everyone.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 발전 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입니다. 해당 포럼은 유네스코와 아태 교육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변혁적 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크리스 캐슬 유네스코 건강강 웰빙 교육과 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를 맡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언어가 동시통역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채널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은 녹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라이브로 놓치신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가치가 있다라는 존재감을 느낄 때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습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변혁적 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의 그 조건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시민 의식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 과제와 앞으로 더 다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2가지 질문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학습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2가지 질문을 오늘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자 분들께서 발표를 하신 이후에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는 디디에 주르단 WHO 협력센터 글로벌 보건교육 대표 및 유네스코 의장님이십니다. 주르단님께서는 발표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 주실 텐데요. 이 변혁적인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귀빈 여러분, 근본 포럼과 변혁 교육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근본 세션에서 학습 환경에 대해 다룰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5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과 교육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육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교육은 나머지 SDG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스포츠 클럽 협회와 같은 비형식 교육, 그리고 가족, 친구, 사회 네트워크 등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무형식 교육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에 대해 생각할 때 정규 교육 시스템, 즉 학교, 그리고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을 전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학교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리는 학교가 보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와 학교 시스템 관점에서 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하게도 건강이 악화되면 학습이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가 보건 관련 이니셔티브를 수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극대화하는 학교의 근본적인 과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문화에 있어 그리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 교육 문명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식은 또한 가족 그리고 보다 넓은 공동체와 함께 아이디어, 비전, 실천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과 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학습의 질과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리큘럼과 교수법, 학습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성과는 학습형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고 또한 학교, 가족, 지역사회 간의 관계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책과 사회적 포용, 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보건을 촉진하는 관행 사이에 일관성이 있을 경우 학습 성과가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정서적 안녕은 증가하고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은 감소합니다. 즉, 지역사회와 또 글로벌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과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변혁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과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학습이란 일단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 정보 문해력, 헬스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 건강과 또 가족과 공동체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 시스템의 정보를 이해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에게 보건에 관한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역량을 제공하여 그들이 시민으로서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과 웰빙에 대한 학습과 관련된 헬스 리터러시가 수단으로서 필요하고 또한 보건에 대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총체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다양한 국가에서 개발된 이니셔티브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서로 상이한 정치 조직, 중앙 집권 체계, 우선순위, 배경 상황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즉 보편적인 단 하나의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해온 이니셔티브는 교육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주제별 개입이었습니다. 장래 기생충과 결생 문제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고요. 또 학생들의 영양, 정신건강 문제 등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의 문제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국가와 학교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 방식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정책이 이제는 정책과 실천, 환경 개편,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학교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공통적으로 6가지 차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세기형 스킬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학교 정책, 커리큘럼,
교수법 및 학습법, 물리적 환경, 사회정서적 환경,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소속 간호사와 의사의 역할입니다. 일단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살펴보면요. 건강 증진 학교와 같이 보건 부문에서 주도되는 것도 있고 홀스쿨 월드 커뮤니티와 같이 교육 부분에서 주도되는 것도 있고 또한 효과적인 학교 보건에 자원을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레시 이니셔티브가 부문 간 파트너십을 통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니셔티브들은 전체론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학습법과 교수법에 대한 개입, 그리고 학습 환경에 대한 개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통해 어느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책, 구조, 시스템 관행, 인적 자원 등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해서는 교육 과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민사회의 기대, 비전, 대표성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 운영, 특수 니즈를 가진 학생, 가족과의 관계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교육 관행에 대해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 분야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은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보건 전문가들의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 교직원의 관행, 행동, 활동 등은 학교 지침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 그리고 또 개인의 선택, 또 학생과 지역사회 속에서의 맥락 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교직원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스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성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학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교는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학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결과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증진 학교에 대한 글로벌 기준과 지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 학교 정책, 사회정서적 환경, 학교의 물리적 환경, 보건 시스템, 보건 서비스, 커리큘럼, 파트너십 등이 다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조직화되어 글로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 기준 자체가 나와 있고 또 관련 이행 지침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 교직원 그리고 가족 내 의사결정권자에게 학습 환경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변혁을 또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사회 정서적 환경 조성, 전문가 역량 증진,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준과 지표가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건강 또는 보건이 교육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교육과 학습법뿐만 아니라 즉 교수법과 학습법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에 대한 학습은 결국
헬스 리터러시 그리고 보건을 위한 시민 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와 실습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환경의 모든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및 전략적 변화의 요인은 당연하게도 정책, 구조, 시스템 관행, 그리고 인적 자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학습 환경에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성공 지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만 이 보건을 도모하는 변혁적 교육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법과 학습법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안전한 교육 환경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 제임스 오히킨스 노먼님 환영합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시티 대학교 국립 괴롭힘 방지 센터장이자 학교 및 사이버 공간 내 괴롭힘 방지 유네스코 의장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번 이 중요한 행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혁 교육에 있어서 특히 이제 총체적인 교육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아일랜드 사례를 기반으로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단 올레우스라는 학자들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고 힘이나 힘의 불균형을 수반하는 원치 않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과학위원회에서 이 정의에 대해서 2020년도에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문제는 60명의 전문가들을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괴롭힘 자체를 그 두 명의 사람 간에 발생하는 대립관계로만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괴롭힘이라는 것은 더욱더 넓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의에 있어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이들 자신 개인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이런 심리와도 관련이 돼 있고요. 또 감시 통제를 가하면 괴롭힘을 준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은 사실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맥락 자체가 굉장히 뉘앙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이제 괴롭힘 방지 이니셔티브의 함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괴롭힘 방지는 범용 모델, 즉 하나의 모델을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괴롭힘 방지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살펴보면 이제 유네스코 과학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 측면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책임이 한 명 또는 이제 한 기관, 학교를 예를 들자면 한 기관에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총체적으로 교육 시스템 기반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개의 총체적으로 봤을 때 9개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9개의 요소 모두가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 9개의 요소를 전부 동시에 해야만 총체적인 접근 방식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계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괴롭힘 방지 자체를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서는 괴롭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에서 괴롭힘 방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괴롭힘에 대한 정부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초등 및 고등학교 내 괴롭힘 방지 지침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시행령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정책들도 도입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아동 우선법을 채택하였고 교육부에서 아동 보호 지침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교육부만의 지침을 수립한 셈이죠. 또한 정부에서 온라인 안전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웰빙 정책 성명서 및 실행 프레임워크도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일랜드에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많은 정책을 세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안전한 학교 및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자와 전체 학교 공동체가 안전하고 학생들이 보호받고 환영받고 지원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아일랜드에서는 학교에서 상담사, 학교 목사 및 이제 개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괴롭힘 방지 책임자 담당자의 배치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목회적 돌봄 체계를 도입을 했는데요. 지도교사 또는 담임교사들도 한 반에 담당이 되어서 안전을 주의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학교 분위기를 조사하고 전국적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전국 학교에 적용시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소 같은 경우는 교사 및 기타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교직과정 전후로 훈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직에 들어서기 전에도 그리고 도중에도 그 후에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일랜드 예시를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사를 위한 전담 전문성 개발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학교 또는 온라인상 발생하는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웹와이즈라는 온라인 안전성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이를 통해서 교사들은 자료 또는 문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교직원을 위한 교육 자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자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학부모의 교육을 위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국적 괴롭힘 방지 관련 웹사이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자체는 학교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는 배려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는 학습자 중심의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20년간 많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과 과정으로 성과를 이뤄냈고, 그리고 정부는 학습이라는 것을 더욱더 학습자 중심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 측에서 또는 교직원 측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의 교과 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원 및 추천 서비스와 함께 괴롭힘에 영향을 받는 학습자를 위한 보고 메커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괴롭힘 사건을 모니터랑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공동체에 알려져 있고 접근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적합한 보고 채널이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모든 학교는 관리위원회 괴롭힘 사례 사건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는 이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간에 많은 격차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보내는 감사관이 있는데 이 감사관이 학교의 보고 및 조치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학교에 방문을 함으로써 학교가 이러한 모니터링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유네스코의 교육 접근권과 관련되어서 교육 부문 다양한 파트너 간 협력 및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 당국과 보건, 사회복지, 법집행, 사법부 등 다양한 부문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소셜미디어 회사를 포함한 기타 관련 주체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교 외의 다른 기관을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사실상 요즘 학교들도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이
괴롭힘 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두 가지 예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퓨즈라는 괴롭힘 방지 및 온라인 안전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아일랜드 WCT 대학교 괴롭힘 방지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점은 방지보다는 사실 회복력입니다. 이 문제를 포착하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괴롭힘이라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안전성에 대한 국가자문위원회도 설립이 되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이해관계자도 다 참여를 해야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의 퓨즈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 행동, 포용을 통해서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제안한 총체적 접근 방식의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히긴스 도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2020년 학교 괴롭힘 방지에 회의에 제안된 요소들이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접근 방식 관련된 정보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연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볼로치맥 다부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몽골 사무소 청소년 HIV 에이드스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청소년들이 특히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도록 하고 또 뭐 양성평등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몽골리아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볼로치맥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 몽골 사무소에서 청소년 HIV 에이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중요한 포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몽골은 영토가 크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인구 분배가 매우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도인 울란바토르 인구만 보면요. 몽골은 젊은 국가입니다. 인구의 45%가 24살 이하이며 15%가 청소년입니다. 안타깝게도 몽골에서는 청소년 건강, 교육, 안전 그리고 웰빙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정부에 의해 적절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몽골에서 특별히 중요할까요? 몽골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자료가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즉, 해당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증거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몽골은 영내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사실은 2013년을 기준으로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사춘기 소년 중 30% 이상이 자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몽골 청소년들이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맞서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과 스킬을 길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킬을 통해 다른 사람들, 즉 또래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도와 그들이 자신의 문제와 포부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착수했습니다. 바로 학교, 1차 보건시설, SNS 공간, 또래 친구, 그리고 가족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야말로 몽골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정신건강 및 낮은 출산율 문제는 비전염성 질병 및 아동 발달 보호에 관한 국가적인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정책 문서가 교육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 내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 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몽골의 시스템 강화 전략에는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 보건교육 재정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보건교육은 해당 6대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교사 연수, 홍보물 작성, 그리고 교사를 위한 추가 학습자료 개발 등으로 해당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보건 및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1차 상담을 제공케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 의뢰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학부모 교육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이니셔티브였고요. 학부모 및 선생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건부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부가 청소년과 의사를 위한 대학원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학교 소속 의사들을 위한 상호작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학교가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각심이 커졌고 그 결과 몽골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심리상담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야심찬 계획으로 1년 안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몽골 공립학교의 9%의 심리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한 개의 도를 선정하여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모든 시책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점, 난점 설문지를 활용해 도내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했으며 내년에도 이 설문지를 다시 한번 수행하여 해당 개입 조치의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입 조치는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도 단위의 액션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등학교 수준의 전문가 교육 및 네트워킹, 그리고 학교 소속 사회복지사와 의사, 초등보건 전문가 교육 및 청소년 정신건강 및 상담 기술 제공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제공하는 학부모 교육, 또 방과 후 활동, 생활기능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기술 함양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역량 강화와 기술 함양은 몽골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기술 프로그램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수행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와 함께 해당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진 속 여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은행 관련 프로그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함께 다양한 은행 예금 조건을 탐색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선택한 은행에서 저축 계좌를 열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청소년들의 스킬을 기르기 위한 매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유니세프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방과후 활동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니셔티브는 소외된 아동을 위한 자기방어 클럽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강사 또한 아동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고 학부모 및 교사 훈련과 병행하여 더 큰 중점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7년에 청소년 혁신 챌린지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유니세프 몽골 주관 하에 72시간 해커톤이 열렸고 그 결과 19가지의 IT 기반 솔루션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최종 제품으로 개발이 되었고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해당 문제를 더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지난 2년 동안 시행되었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올해 5월 20일이 되기 10일 전부터 시행되었던 세계 정신건강의 날 행사였습니다. 10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배운 메시지를 가족과 또래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또래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증언을 했는데요.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오가는 긴 대화 끝에 어머니는 술을 끊기로 딸과 약속했습니다. 매우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청소년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프로그램 타겟팅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솔루션의 혁신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개입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금 자원을 확대하고 가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로시맥님, 굉장히 좋은 발표였습니다. 정말 예전보다 훨씬 이 정신건강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또 흥미로웠던 것은 정말 다방면에서 또 다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다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새 발표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이 발표 내용을 즐기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2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로치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몽골리아 정부로 하여금 그리고 또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성공 요인을 식별하였고 또 어떠한 제한점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주셨듯이 다방면에서 다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성공 요인과 제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을 때 몽골 내에 정신건강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그 포럼 및 컨퍼런스를 2016년에 열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해 당사자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정말 유의미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저희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으고 청소년들도 불러와서 그들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양한 토론에 참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 문서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 그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러한 정책 문서를 작성하는데 주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도와야 하는데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또 다양한 부문 간, 즉 보건, 교육,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이 노동부와 함께 미팅을 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제임스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 접근 방식을 특히 괴롭힘 방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 9가지의 요소를 발표해 주셨는데 굉장히 쇼핑리스트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선 어떤 방식으로 이 9가지를 성공적으로 적용을 시켰나요?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정치적인 의지이자 리더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괴롭힘 방지 정책을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괴롭힘 방지 포럼을 개최하는데도 힘을 써주었습니다. 또한 이 포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젊은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젊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위원회는 문제를 모아 이로 인해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리더십 자체가 개최되면서 이 괴롭힘 방지 문제를 우선순위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를 기반으로 학교들은 각종 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혀 이 지침 또는 정책에 대한 오해 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네,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런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이 몽골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 문제 관련해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연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세 번째 문제는 주르다님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주르다님의 발표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6억 명의 아이들, 90개 국가에 있는 16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이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요.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보강 서비스 등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 가장 얻은 큰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가 배웠던 것, 학습했던 것이 교훈을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눈을 띄게 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학습의 장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40%를 학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저희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핵심 교훈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학습 기회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 관계의 질, 특히 학교와 가족, 그리고 그 외 모든 교육기관 간의 관계, 여기에는 뭐 도서관도 있고 학교 클럽 등도 있는데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교육적 생태계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실은 불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불평등의 결정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갭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학습 그 자체, 학습에 대한 상실의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 건강에 대한 미친 영향, 그리고 신체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긍정적인, 특히 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학교를 폐쇄할 때는 학교 급식도 제공되지 못하고요. 학교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도 아이들이 받지 못하고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백신도 학생들이 맞지 못하고요.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고 또 회복 탄력성이 있는 학교를 구축해야 되고 또 보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이디어들이야말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핵심 교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제 공감이 되었는데요. 정말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학교를 구축해야 되고 또 보건에 대한 학습을 교육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건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그것이 가족에게까지도 연계가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디에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굶은 채로 학교를 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학교와 지역 사회들은 또 아동 과체중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양극이 있는 거죠. 한쪽 극에는 영양 부족, 결핍 등이 있고 또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반면 또 다른 극에는 비만 아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이 식습관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교육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생태계 또는 환경을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주변에 조성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적인 환경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에 대한 환경, 삶에 대한 장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교들이 요즘 식습관에 대한 내용을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도 제공하고 또 체육교육을 제공하고도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로
통해서 저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내고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다른 국가의 사례들로부터 배울 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교실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동장이나 또는 이제 정원 같은 거를 조성을 하면은 아이들의 그런 이제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운동장에서 뛰놀거나든지 뭐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은 학생들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식품 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 지속 가능한 발달과 긴밀한 연계가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스킬과 지식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죠. 그리고 그 급식의 질과 다양성 또한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이 그날 하루에 먹는 단 하나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런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또 학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디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결국에는 교육의 질이 그만큼 좋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교육의 질과 건강한 식습관 증진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그냥 교육에만 충실하자. 학교는 교육만 하면 되지 뭐. 리터러시만 배우면 되지 뭐 아니면 수학만 배우면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학교가 다뤄야 하는 그 다양한 범위의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학습적인 부분도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회복 탄력성 있고 건강한 정신 건강을 증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에서 폭력이 또 없어야겠죠. 괴롭힘이라든지 제임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괴롭힘 등이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조치들이 다 취해질 때 학생들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할 것이고 부모들도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정말 건강한 급식을 먹으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학교가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의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임스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제임스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러한 총체적 교육 접근법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이 괴롭힘 방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학교에서 폭력성 또는 괴롭힘 방지를 접근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큰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제임스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크리스님 감사합니다. 디디에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방식이야말로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종종 방관하곤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 또 괴롭힘에 있어서 여기 아일랜드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에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지원 덕분에 이제 보고서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거의 30%의 학생들이 이런 온라인상 또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간 연계가 있어야 하고 또 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학교 또 온라인상의 괴롭힘 방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일랜드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사님들이 아주 특정 사회 지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교사님들께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학생 시절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사례를 겪지 않았다면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험상 교사님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우려하면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우려를 먼저 하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국가 차원의 정책들, 훈련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반 정도의 학교들은 이런 총체적인 교육 접근법을 잘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그 나머지 반은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장들 또 교직원들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요청도 받아왔습니다. 신규로 국가 차원의 지침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학교 또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아동, 학생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학교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교사님들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있어서도 SDG 4번에 있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장 취약계층 또는 방관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괴롭힘에 있어서 우리는 수세대 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괴롭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사람은 성장하면서 늘 겪어야 되는 한 단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네스코에서 이런 학교 괴롭힘이라는 것은
굳이 발생할 필요가 없고 이를 예방할 수 있고 이에 꼭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항상 상기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괴롭힘이라는 것은 굳이 발생할 필요 없고 예방하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좋은 관행들, 좋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아일랜드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정신건강, 볼로치맹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유사한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어떠한 제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요즘 컨퍼런스 등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점점 더 인식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몽골리아에서 이런 건강정신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몽골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동과 또 청소년을 중심에다 놓은 다음에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와 교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 아동과 청소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지 그 장소와 타이밍을 식별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학교의 사회복지 직원들 그리고 학교 소속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 도에서는 그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게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물론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항상 대면을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 교실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정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이상이 있으면 가장 먼저 식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은 레퍼런스를 주는 사람들도 선생님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모듈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이상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이제 쉽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질병을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쳤고요. 또한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학부모 이벤트 등을 열어서 이제 저희가 그런 해당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개입 방법이 제대로 타겟팅되고 있는 것인지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 과제에는 또 이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가 몽골에 확산이 되었을 때 학교도 폐쇄를 했고 저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즉 코로나는 기존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든지요. 그리고 또 저희 교육 시스템으로 하여금 이 정신 건강이야말로 교육의 정말 핵심 부문 중에 하나이고
부처급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보건 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국가에게 얘기할 제언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정신 건강이 또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블로치맥님. 네, 제가 이름을 잘 발음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임스와 디디에님 굉장히 좋은 발표와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Sorry, I'm just going to unmute myself. Sorry, I just had a little problem with my mute button there. Just want to say that it's time to conclude. We've had a great discussion with the panelists. I think we can all see a lot of consistency across these different aspects of the learning environment that contribute to learners' health and well-being while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We've looked at all of these together. I think it's been fantastic. Be sure and visit the forum webpage for the recording and useful resources that we've been referring to today. And I thank all of you very much for attending this session. Thank you very much.